네, 디톡스 정치 새로운 얼굴 열린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현주 전 위원 두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최고위원이 아니고 네. 전 최고위원이니까요. 그냥 봉도사라고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께서 이제 시사 토크 알고리즘 디톡스 정치를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전 방송 좀 보시고 관점 뭐 시청평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안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건 너무 짧아요. 좀 시간 좀 늘려야 되겠어요. 여기 전 장제원 의원님 나오는 거 좀 봤는데, 네, 좀 괜찮다가, 그죠? 근데 하여튼 저희가 또 확실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장전우기 의원은 그 철학이 분명하잖아요. 우기이즘. 우기즘? 우기이즘, 우기잖아요, 그냥 끝까지. 목소리가 크시죠. 네. 아니, 정청래도 우기이즘. 네. 우기이즘 완투. 두 분이 좀 비슷하시죠. 네. 그리고 저희는 뭐죠? 우리요? 네. 우리는 트로리즘. 어쨌든 봉도사님 어쨌든 축하드리고 그죠? 예. 근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멘탈 갑인 줄 알았더니 네. 그 멘탈 1위에서 자리를 뺏겼습니다. 조국 장관한테. 두 분이 원래 좀 친한 사이시죠? 지금도 뭐 거의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연락을 하죠. 아, 그러신가요? 예, 자주 보고. 친한 사이예요. 예. 참. 제가 사실은 봉도사님 좀 좋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조국 네. 장관 정경심 교수가 무죄가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장 제가 나갔을 때도 TV로 간접적으로 이현주 의원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예, 건너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박영준한테 집니까? 저희 방송에 이제 차별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토론 룰입니다. 디톡스 정치 룰 소개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을 1위로 통과한 30대 이준석 후보의 돌풍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좀 인연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4살에 정치 입문했는데 지금의 모습 좀 상상을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20대 때는 아니고 제 바른미래당에서 봤죠. 네. 2018년에 그때 지방선거 때 안철수가 이제 서울시장 그렇죠. 출마를 한다고 자기 지역구를 비우고 서울시장을 나갔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오겠다. 이준석이 그 지역구를 나오겠다. 보궐선거가 생기니까. 근데 안철수는 자기 지역구가 비니까 여기에 자기 사람을 또 이렇게 내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생겼어요. 예. 그때 제가 사실은 좀 중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준석이 나갔었습니다. 낙선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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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낙선을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자기가 굳이 나가겠다고 막 이렇게 세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정치 이제 그 위계 질서상.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맹랑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때 보니까 굉장히 저 친구가 어쨌든 사고를 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전 개인적으로 친해요. 예. 예, 그리고 그 이준석 지금 후보하고 또 그 친구 있어요. 그 부산에서 정치를 했던 그 여성분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저하고 셋이 좀 잘 지내고 이제 같이 뭐 소주도 한잔 하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이준석 그 후보의 제가 태도를 봐요. 예. 태도를. 그 정치는 곧 문화거든요. 일단 주위에서 듣는 그 선배들하고 이렇게 그 태도를 보면 이미 어깨에 이게 이제 좀 많이 들어갔고 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요. 당 대표까지는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5대5라고 봅니다. 5대5라고 보고 되면 당도 그러고 본인도 그러고 대단히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들이 이제 열광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보면서 전략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혹시 당대표가 되면 혹시 2030의 어떤 이 투표를 견인해 오지 않을까 하는 이 기대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이 2011년 그 비대위원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도 최고위원을 했었고. 그러니까 데뷔 자체가 구름 위에서 카페트 깔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본인은 3번의 낙선을 통해서 정치를 배웠다고 하지만 낙선하고 그 다음날 또 방송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과연 이 정치권에 있어서 오랫동안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바닥에서 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이런 정치를 해봤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 그 소외자나 정치 약자들의 심정을 저는 잘 모른다고 예.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토론이나 지금도 이제 그런 행태를 보여갖고 제가 그러면 이거 무너진다 이제 이렇게 예. 본 게 약간 반사체 존재입니다. 다른 분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공격하고 논리적으로 이게 리더가 되면 무슨 리더십으로 가냐면 갈등의 리더십입니다. 예. 갈등의 리더십으로 무너진 사람이 누구냐면 MB입니다.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 기독교와 비기독교 이렇게 갈등을 통해서 에너지를 찾아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전 그 이준석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망하게 국민이.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70년대 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현주 의원님도 30대 때 사실은 큰 각광을 받으면서 정계에 입문한 그런 케이스잖아요.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어서 조금 요 사안을 보는 시각이 조금 그러니까 남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저는 이제 기대 반 우려 반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이 기득권이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기대들이 반영되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이준석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탄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당의 이제 이 지지자들 그리고 당원들 입장에서 이 탄핵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긋지긋한 어떤 그것을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이 양쪽 모두 어떤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애증 같은 것이 깊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그냥 다 물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그 비판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준석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어떤 도구죠, 도구.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영선,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뭔가 다윗과 골리앗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이 친구를 이용해서 다 밀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심리가 투영된 것이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진짜 이게 막 눈덩이처럼 커져 버리니까 또 한편 당원들이 슬슬 걱정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조정기에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당원들이 어떤 기대감, 그러나 한편으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지금 이제 토론이 막 빗발치고 예.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 게임을 어떻게 봤냐면 이 드라마를 어떻게 봤냐면 예비경선까지는 예능으로 봤어요. 예비경선이 끝나면서부터 다큐가 된 겁니다. 그 다큐는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 빠져서 이 다큐의 역사적 흐름이 뭐고 이 다큐의 결과가 어떻게 가는지 이제 진지하게 본격적인 고민에 빠진 그러니까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위원분들이나 이제 당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네, 토론하기 이제 시작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선 예비경선까지는 재밌네. 이준석 돌풍 재밌네. 그리고 2030이 우리 당에 지지하는 모습이 재보궐선거 때 그래서 이겼는데 계속 가네. 이러고 재밌게 봤다가 예비경선에서 1등을 하니까 이게 뭐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 핵심 당원, 대의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국민의힘의 오래된 원로 당원들이 저 이준석 문제 있어 이런 얘기를 겉으로 이제 못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꼰대로 치부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 잘못하게 되면 여기서 난도질 당하고 퇴출되고 나는 꼰대 정당으로 회귀를 바라는 수구 세력. 수구 세력이 되고 예. 신진의 경험과 중년의 이 경륜이 좀 섞여야 돼. 이 얘기도 못합니다 이제. 지금은 문화혁명 초기의 분위기 같아. 예.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면 이 그 빨간 안장을 찬 20, 30대한테 몰매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는 문화혁명의 실패를 봤듯이 대단히 위험하다.
뭐 이제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203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2030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해서 2040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30이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일자리라든가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분노에 불을 붙이는 것에서 끝날 게 아니라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선 의원분들이 과연 이제 단일화라는 이런 정치공학적인 것을 통해서 이 판을 좀 다시 한번 좀 재편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변수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단일화를 만약에 하게 되면요. 굉장히 민망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나경원 후보가 1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준석 후보가 사실 1등으로 올라섰냐 하면 뭐 장유유서 그 정세균 총리 얘기했던 장유유서라든가 무슨 803 논쟁이라든가 또 무슨 화물차 논쟁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되면서 뭔가 이렇게 어린애를 상대로 어른들이 뭔가 자꾸 싸움을 거는 듯한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게 오히려 이준석한테 더 유리한 국면을 형성해 준 그렇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진들이 자꾸 단일화를 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저는 이준석한테 유리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준석 후보가 고민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측에서 프레임 짜기가 무척 좋거든요. 예. 결국은 중진들의 단결 아니냐, 중진들의 그 담합이고 이건 이합집산이고 합종연행인데 신진 세력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변화하고자 하는 세력의 힘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을 딱 놓는 순간에 이거는 기득권을 사수하는 꼰대 그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 저변에서 4, 5등 후보한테 사퇴 압박이 당원들한테 아마 갈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대선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는데 우려하던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뭐 정권 교체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근데 이제 결과가 이제 인과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서 그럼 책임 문제가 또 생기죠. 이게 이제 그 터닝 포인트가 한 번은 올 것 같은데요. 이런 거거든요. 그 정치권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스포츠 게임이나 똑같이 공수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공격이 있다가 수비로 또 전환됐다 이러는데 당원들 지지율이 한번 살짝 꺾인다든지 국민 여론 지지가 한번 꺾인다든지 하게 되면 이준석 돌풍이 계속 안 갈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이 오는 시점에 한번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무너집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의 그 결점이 뭐냐, 핸디캡이 뭐냐 이거를 이제 찾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럴 때 말실수나 이런 본인의 실수가 한번 있으면 이제 그 꼬꾸라지는 그 국면이 오고 이 두 가지 변수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본 경선은 30대 다르죠? 70인데 이 30은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고 70이 당원인데 이 70이 뭐냐 하면 전수조사예요. 100%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32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또 구의원이라든가 시의원 이런 이제 그 기초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또 얘기를 또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이해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당장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에 공천하고 또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토론이 진행되고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 70%의 책임 당원 전 투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 30대 당대표죠. 또 이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의 30대 당대표에 대한 기대와 우려해 주셨고 대표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변수도 이제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좀 이런 건 있어요. 사실 저희가요. 지금 보면 이제 원래 국민의힘이
60대, 70대 지지를 주로 예. 받는 정당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보궐선거를 20, 30대가 기점으로 해서 하니까. 20, 30대가 주로 저희를 많이 지지를 하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0, 50대는 여전히 또 민주당을 예. 많이 지지를 하고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점점 노회해지고 있어요, 사실. 이 민주당의 주축인 586. 586이 이제 조금 지나면 686입니까? 686? 죄송한데 686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민주당도 좀 이렇게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무슨 대책이 있나요? 이런 거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 이제 180석 가까운 의석을 획득하고 예. 그때부터 이제 좀 계속 경고를 했어요. 거대 공룡은 결국은 그 몰락한다. 그리고 이미 사냥 능력을 상실한 초식 사자화되어 있다. 민주당은 어떤 학습 효과가 있냐면 나서서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들은 정치를 오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있는데 그게 그 네. 원조가 접니다. 그러니까 아니, 농담이 아니라 예. 입 닫고 침묵하고 있어야지 삼선한다는 말이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그 모습이 된 겁니다. 야. 내가 지역에 가서 지역만 열심히 하면 됐지. 그러니까 독자 생존론으로 쭉 가 있는 거예요. 옛날의 보수 정당의 모습인데요. 똑같죠. 그래서 행태는 똑같습니다. 행태는 행태로 보면 네. 지금 국민의힘이 진보적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념이 아닙니다. 네, 네. 행태를 행태가 보이면 지금 민주당이 보수화된 보수정당화되어 거네요. 있습니다. 네. 2004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386이 정치 역사의 전면에 딱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 예. 등장을 한 건데 그리고서 지금 2011년이니까 17년간 견제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은 세력이 된 거예요. 2024년이 586 세대 아까 뭐 686 얘기했는데 586 세대의 종언이 2024년이다. 2024년. 예, 그리고 2024년에 민주당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혁신적인 변화의 물결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그 행태적, 정치 행위적 보수와 진보가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586, 686이 되는 시점이죠. 그죠? 그렇죠. 예, 그때는. 예. 시간표를 조금 당겨 와서 대선이 이제 뭐 한 10달 남은 상황인 거고 현재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이 흐름이 이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다른 변수가 좀 도사리고 있는 게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도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는 거죠. 이미 내부에서 그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면서 바다의 위가 아래가 이렇게 확 뒤집히면서 새로운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진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가게 되면 두 개의 큰 변수, 2030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젊은 흐름이 하나 생겼고 이 승리한 학습 효과로 계단식 토너먼트를 여전히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계단식 토너먼트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는 반전의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뻔한 드라마가 되고 있잖아요, 결말이. 민주당이 왜 뻔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제 현재 후보가 너무 그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 제3의 인물이 나올까 하는 기대가 생각하기 외로 없는 거예요. 대한 뭐 플랜 B론, 예. 뭐 최재형 플랜 B론, 또 김동연 플랜 B론, 또 심지어는 뭐 요새는 또 다른 제3의 인물론까지 아니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저는 계속 그 오세훈 후보가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출격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얘기까지도 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만에 하나 또 민주당 후보로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0입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또 단정을 하시죠? 이쪽 바닥은 제가 잘 아세요. 제 말이 정답입니다. 뭐 아, 그러세요? 토론을 하다 보니까 약간 여야가 바뀐 것 같은 좀 느낌이 좀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생각해야 할 변수는 이 백신 정국이 어떻게 되냐 하는 측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변수가 뭐냐면 11월 말에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12월에 기대될 그 형성될 집단 것으로 면역? 기대되는 백신을 아주 잘 정리하고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서 마스크를
10월이나 11월서부터 집어던졌을 때 예. 여기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 우산 속에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는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악재가 될 수가 있다. 아니 국민들로서는 좋은 거니까 우리한테는 악재가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고 근데 거기서는 되게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렇네요. 예. 또 네,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호재네. 호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척 국민의힘으로서 지금 우리가 우리한테도 호재인가 그러면? 이거 참 이게. 그러니까 표현이 국민의힘이 참 그렇네.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때도 국민의힘에서는 그 백신과 집단 면역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무척 곤란한데 지금 백신의 어떤 접종 진척상 속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연말까지 그렇게 되기는 마스크를 벗기에는 조금 이게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난 지금쯤은 네네네. 이 백신 갖고 문제 제기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예. 그래서 백신을 박수를 쳐주면서 백신을 전체 정치 변수 외적으로 밀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어떤 세대 교체 바람, 그 흐름을 어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백신의 어떤 바람이다. 뭐 이런 말씀이셨고. 그렇죠. 백신 상황은 백신의 바람. 예. 자, 뭐 저희가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하실 말씀 많이 있으십니다만 좀 아껴 놓으시고요. 한 주간 쌓인 이제 정치 독수를 빼기 위해서 딕톡스 주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네. 예.